네, 이렇게 오늘의 수익버스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시장 상황 녹록지가 않습니다. 10월에도 사실 첫째 주, 둘째 주 연휴가 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또 대외적인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그 사이에서 국내 증시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여러 가지 투자 뉴스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엽 이사, 이지은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대표님의 의상처럼 좀 시장이 빨갛고 반짝반짝했어야 되는데 네. 아쉬운 모습이거든요. 네. 그게 뭐 일본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과연 무엇 때문인지 오늘 텔레그램방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투자 뉴스부터 팩트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무려 1,800포인트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장이 마치고 나서 이 소식을 좀 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바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도대체 뭐가 불투명한가 하고 봤더니 일단 금리 인하와 무제한 양적 완화 등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와 정반대의 경제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전장에 4% 넘게 급락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흔들리고 있고 현재도 지금 4%대 폭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이시바 쇼크의 원인으로 법인세와 금융소득세 인상 우려까지 꼽고 있습니다. 그간 이시바 신임 총재가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한 글, 코멘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의 경우에는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을 우려하고 있는데 왜 또 그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하는 걸까요? 경제 회복과 디플레이션 탈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자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니케이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4% 넘는 폭락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5%대 폭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발 공포, 저희가 하나씩 한번 팩트 체크해 볼게요. 이상엽 의사님.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비둘기파적인 것이 아니라 좀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니다. 네.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금리 인상을 좀 안 하고 기존의 네. 양적 완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만 보였다. 그러니 우려하지 말자. 뭐가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파월 의장 화법을 구사하는 건지, 네, 좀 이렇게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은 네. 뭐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지만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해놓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소비 부진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정책을 할지 구체적인 정책을 확실해질 때까지, 명확해질 때까지 투자자들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장 시장은 싫어하는데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도 좀 알아두면 좋을 텐데 지난 8월에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보수 정치가 나의 정책이고 나의 천명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좀 보수적인 성향인 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아베노믹스의 비판을 여러 번 계속 해왔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딱 그냥 뭐 크게 생각해도 좀 이제 뭐 완화적인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좀 타이트하게 가려는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 명확해질 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최근에 매파적인 의견도 비둘기파적인 의견도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에 지금 승리할 것으로 여겨졌던 후보의 경우에는 다카이치 사나이 후보인데요. 그의 경우에는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우선시하면서 힘을 실어줬고 엔화 양세, 증시를 뒷받침해 주었던 후보였기 때문에 그가 아닌 새로운 자가 당선이 됐다라는 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의 니케이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가 같이 좀 요동치고 있는데 또 이시바 시게루발 공포 속에 하나가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금투세 때문에 불만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일본에서도 법인세, 뭐 금융소득세 이렇게 되면은 투자에 대한 위축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충분히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1일에 이제 총리 취임과 함께 좀 정확한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올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경계심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그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와 실제로 매도세도 좀 일본 증시에서 나오고 있고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강하게 좀 끼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자국주의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항상 일본 위주의 모든 부분들, 특히 방산 쪽에서도 이제 일본의 방산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내수 경제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BOJ에 대한 이제 정책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도 심화가 될 거고 여러 가지 지금은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지만 불확실성의 투심이 위축된 건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 달러엔 환율이 움직이는 것도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까요? 네, 미리 좀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지금 일본 쪽에서도 이번에 그 미국의 고용 지표를 좀 확인을 하고 금리 인상 기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아까 앞서서도 나왔지만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건가 하지만 안 하겠다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좀 더 저는 하는 쪽으로의 열어두는 발언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엔화 강세에 대한 압력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일본 시장에서도 수출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봤을 때 결국에 지금 일본의 물가도 3%대에서 2%대를 떨어졌다가 다시 3%대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제 소비자 물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있어서 미국의 고용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지 이런 기조에 대해서는 계속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단 일본 증시의 충격이 아니라 우리 증시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어요. 이 공포가 크게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 아리송하다, 불확실하다라는 게 가장 시장의 큰 악재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정책에 있어서 법인세, 금융투자 소득세,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증으로 엔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국내 원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3가지 공포가 있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지난번에 있었던 그 BOJ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블랙 먼데이 있잖아요. 전 세계가 다 크게 요동쳤잖아요. 그만큼의 파급력을 또 한 번 불러일으킬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첫날부터 뭐 이렇게 중국은 급등하고 일본은 또 이제 급락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으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이시바도 좀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참 이제 미국 연준과 만약 금리 올린다고 하면은 미국 연준과 진짜 상반된 포지션으로 가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감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본에서의 여권이 이보다 더 분열될 수 없다 식의 지금 분위기인 거죠. 최근에 후보도 정말 많이 나왔었고 그러면은 우군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을 좀 추진하려고 해도 역시나 뭔가 동력이 없다. 네,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나 뭐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좀 매매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전저점 깨졌거든요. 네, 전저점 깨졌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신용 잔고가요 600만 주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4천억. 네, 그리고 시장도 보면은 뭐 하이닉스도 좀 밀리는데 양시장도 그렇고 모두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만나면서 거기서 밀리기 때문에 60일선을 참 돌파했어야 좋은데 여기서 정확히 좀 밀리는 걸 봤을 때는 뭐 일본발 조정이 가장 큰 영향이지만 좀 최근에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좀 가격 기간 조정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에 온 상황이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가을님은요. 이번 일본 총리 선거는 국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다. 월급은 안 오르고 수입 물가는 계속 올랐으니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임금은 올려주고 긴축하겠다는 이시바가 국민 정서에 맞은 것 같다라는 평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우리 이재은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이 공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불확실성은 있지만 8월에 보였던 그런 급락만큼은 아닌지, 아니면 그 위험도 우리는 리스크를 미리 준비해야 될지요. 그 정도의 급락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번에 앞서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눈치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 세계 증시의 흐름들이 지금 너무나 대조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NK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 청산에 대한 자금도 있었지만 투매로 이어지는 부분도 확실히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투매에 대한 이런 우려심들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 이미 처음으로 우리가 또 재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선제적인 조치가 어느 정도 위에서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약간의 충격을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이 공포가 과거의 블랙먼데이를 유발했던 것처럼 전 세계 증시를 흔들 만한 요인은 아닐 것이다.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의 약간 투자 심리 위축으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투자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요즘 또 텔레그램 방에 어떤 종목이 많이 거론될까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바이오다인이 그중에서 눈에 띄더라고요. 마침 유진투자증권의 제약바이오 담당하는 권혜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있는데요. 2025년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더 쿼드 서밋에서 자궁경부암 진단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로슈의 자궁경부암 진단 방식이 자궁경부암 진단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WHO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린 또 투자 관점으로 네이버에 검색하겠죠. 로슈 관련주 검색하겠죠. 그중에서 바이오다인이 나왔습니다. 로슈의 LBC 진단은 바이오다인의 기술이 적용돼서 2025년부터 상업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기사를 보면은 로슈가 점찍은 기술이라며 5년 뒤에 매출 50배. 돈방석이 예고되어 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있는데 요거 한번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바이오다인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현재가 보실까요? 오늘 조정받는 줄 알았는데 0.7%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요. 우상향으로 수직으로 주가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도 급등세를 보였던 바이오다인이었는데 로슈와의 관련주, 수혜주라는 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다인 어떻습니까? 계속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치가 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수치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이 세계 이제 여성암 발병률 세계 2위 암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슈가 이제 입지가 커지고 있는데 그럼 로슈가 또 바이오다인이랑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잉 기술, 세포검사법이 경쟁사 대비해서 민감도도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확도도 높기 때문에 요 장기 계약 20년을 이제 장기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면 딱 6년이죠. 그래서 기술 검증도 마무리했고 이제 기술 이전까지 포함했을 때에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한 증권사에서 보면은 2029년에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수준이고 순이익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적정 수준 시가총액은 한 8천억 초반이다라는 전망도 하는데, 영업이익이 바이오주에서 1,000억 원만 넘어도 한 시가총액 1조 기대감 충분히 언제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증권사는 이렇게 수치 대비해서 200억, 8천억 초반 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그래 시가총액 1조 넘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시간이 가면서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이제 내년부터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기대를 하는 것과 그 숫자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보니까 기사에서 5년 뒤에 돈방석 50배라는 그 헤드라인이 있던데, 네네. 최근에 바이오 추세가 돈을 얼마나 벌어내느냐, 그런 네네. 기술을 갖고 있느냐로 종목을 골랐잖아요. 알테오젠도 그랬고요. 유한양행도 그랬고. 그 리스트에 바이오다인 넣어도 됩니까? 넣으셔야죠. 넣어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영업이익 1,000억 원 넘는다는 거,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자궁경부암이 세계 여성암 쪽에서 발병률이 2위라는 거, 또 로슈가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거, 그 연결고리가 계속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또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도 관심 필요한데 올해보다는 좀 이렇게 내년부터 좀 더 이렇게 뭐 판매까지 또 로열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에서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도 의미하는 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이재은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앞서 이상희 기자는 긍정적으로 눈여겨보자라고 했는데 현재 가격이 좀 오르긴 했잖아요. 네. 이 가격대에서도 신규 매수라던가 홀딩 접근으로 비중 확대 가능합니까? 네, 홀딩은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전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좀 터져주면서 상승세가 강하게 좀 들어와 줬는데 지금 26% 상승을 했고 20%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가를 지켜주는 모습이고 오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작긴 했지만 이제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동안 이대로 바이오가 끝나나라는 생각이 좀 드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1, 2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오 관련주들 재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쉬어가면서 그래도 좀 매수세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시세는 강하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이제 내일 휴장을 하고 또 모레 바이오가 다시 한번 좀 강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급이 좀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바이오다인의 이런 이슈가 좀 더 부각받아서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지금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나는 기술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이다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대응 가능한 범위 정도, 그러니까 비중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중을 너무 크게 하시진 마시고요. 대응 가능한 정도의 비중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고 보시자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궁 경부암 시장은 2021년엔 80억 달러였는데 2029년에 120억 달러로 확대가 전망이 되고 또 자궁 경부암은 다른 약 말고 다른 암들 대비해서 초기에 발견을 하면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WHO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좀 캠페인을 열어서 30%밖에 사람들이 지금 발견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70%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네. 이 같은 판매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다인에게도 실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투자 뉴스에 속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두 분 모두 다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또 2025년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데 입을 모아주셨고요. 또 오늘 텔레그램 방에는 금양에 대한 기사도 많습니다. 사실 오늘이 아니라 지난 거래를 장 마감하고 나서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금양, 이번에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설자금 3,500억 원가량, 채무상환 1,000억 원가량, 그래서 총 4,500억 원가량의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공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원래 8,000억 원가량을 검토했는데 주주 반발을 고려해서 4,500억 원으로 규모는 축소됐습니다. 대규모긴 하지만 8,000억 원에서 축소됐다라는 게 저는 그래도 좀 위안 삼을 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주가가 급락해요. 그래서 생각이 든 건 이 4,500억 원 자체가 충격을 줬고 더불어서 또 다른 공시에서 문제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금양의 몽골 광산개발 가이던스가 내년 매출이 기존에는 4,680억 원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408억 원으로 거의 99%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 추정치도 크게 줄어 4,500억 원가량의 유상증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의 금양이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주가 보실까요? 7.08% 밀리고 있고요. 오늘 개장하자마자 장대 음봉이 그려졌습니다. 현재 52,500원에서 거론되고 있죠. 여기서도 공시를 좀 뜯어볼게요. 일단 4,500억 원이 대규모긴 하지만 8,000억보다는 그 주주 반발을 고려해서 줄었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그래도 좀 다행인 상황인가요? 네, 다행인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금요일 날 장마감 시간에 단일가에서 현재보다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 참 금양이면 이제 작년 7월 26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VI가 13번이 걸렸고요. 네. 1시간 안에 VI가 11번이 나왔고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시가총액 지주사 SK를 넘어섰었죠. SK가 현재 지금 시가총액 11조인데 지금 3조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뭐 예상보다 8월 말에 한 8천억 정도 예상이 됐지만 역시나 주주 반발, 그래서 생각보다 뭐 작게 하는 거는 맞는데 원래 시가총액 3조에서 8천억은 너무나 과한 수치였죠. 아마 회사도 그거 알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면 이제 좀 주주 반발 우려해서 줄긴 했지만 시가총액과 주주 이렇게 배정 이게 한 4천억 넘는 금액은 예상되는 수준입니다. 한 10에서 한 15%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회사에서 좀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축소한 의미는 뭐 그것도 있지만 뭐 말씀하신 이제 몽골 쪽의 리스크도 좀 감안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 좀 리튬 쪽에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됐고, 근데 시가총액 3조인데 3조 원 전후의 종목을 살펴보면은 뭐 두산도 있고요, CS 윈드도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과연 이게 금양이 시가총액 3조에 좀 어울 만한 시가총액인지 아니면은 좀 고평가되는지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공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임원진에서 또 처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에게 이 4,500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가 다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참여하는 금액은 한 2,900억 원 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문제는 몽골의 그 광산 추정치가 하향된 게 가장 컸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처음에 이 광산 이슈가 나왔을 때 작년 5월 달쯤에 이야기 나왔는데 처음에 의구심을 품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간 수천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데 지금 투자를 한 금액은 790억 원을 가지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좀 믹스매치가 아닌가, 말이 되나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에 또 주가의 반응은 그 이후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 추정치가 99%나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더 실망감으로 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의구심 풀었는데 회사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줬다가 다시 공시를 보니 네, 너무 이게 추정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실망스러웠고, 또 몽골 광산 채굴이 예상보다 지연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회사에 대한 믿음과 이런 부분들도 직결되고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좀 신뢰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금이 갔다는 거, 이거는 회사 측에서 재빠르게 좀 뭔가 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신규로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접근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리튬 관련주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성 이슈가 굉장히 다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튬주도 같이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리튬주도 같이 밀리잖아요. 네. 2차 전지의 반등 속에서 리튬도 빨간불을 켰었는데 여기서 좀 그럼 소외되거나 혹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을 때 리튬 관련주들이 가벼운 만큼 엄청나게 강한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움직이면 리튬주도 그때처럼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실제로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뭐 광산이 너무 해외 쪽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언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리튬주들은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올라온다고 해서 쉽사리 진입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텔레그램에서 이야기 거론되고 있는 뉴스들 한번 팩트 체크해 봤습니다. 두 분의 투자 판단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